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분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댓글을 보면서 참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이상하게 덤벼들어가지고 저 그냥 물어 뜯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민주당 욕하면서 답답하다, 느려 터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전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느려 터졌다의 문제가 아니고 꼭꼭 집어야 돼요. 이건 느리게 처리한다라고 말이죠. 그죠? 예. 자, 곽유신님, 특사 논하기 아직 빠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조국을 더 감옥에 가둬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화영을 좀 더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송영길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러다고요? 왜 이런데요? 왜 이럽니까? 예?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이런 주제를 들고 나와서 그런지, 지금 댓글에 지금 여러 가지 생전에 보지 못했던 아이디들이 막 등장해요. 그죠? 자, 아유, 이 사람도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내두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뭐가 느려 터졌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12시 넘어서 열흘 됐어요. 근데 뭐가 느려 터졌는데? 판사고 검사고 대통령이 아닌데 갈아치울 수 있어요? 못 갈아치워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거부권에 번번이 걸려서 넘어가는데 안 그래요? 예? 그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분열을 획득시키려고 여기 와가지고 괜히 우리 시비 거는 거죠. 그리고 장용진의 이 오밤중의 뉴스 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고 계셔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집요해. 참 못됐다, 그죠? 예. 자, 우리 소정님, 베리님, 그런 사람은요 그냥 가차없이 내쫓아 버리세요. 예. 느리긴 뭘 늦어. 이제 열흘 됐구만. 뭐라 해단노 진짜 확 그만. 그죠? 자, 정구환 TV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조국, 이화영, 송영길. 빠르면 재헌절의 특사. 자, 이 주제를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기쁘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이 풀려난다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풀려난다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송영길 대표가 풀려난다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이분들을 더 감옥에 가둬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최대한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너무 빠르다라고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일수록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정권 초기에 해결해야 돼요. 시간을 끌면은 더 고려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개혁 조치는요, 힘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힘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 취임 직후예요. 어떤 사람은 취임 직후가 아니라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에 제일 힘이 세다는 말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됐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매도 빨리 맞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개혁들 빨리 해야 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고려해야 될 게 더 많아지겨요. 당장 내년에 뭐 있어? 선거 있어요, 선거. 응? 내년에 지방선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쩔 건데. 올해를 넘기게 되면요, 내년은 지방선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개혁 조치 못합니다. 올해 안에 쇼부를 봐야 돼. 그리고 부담이 크면 클수록 빨리 해결해야 돼. 왜 끌자 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감옥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러다고 뭐가 이런데 아주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은 애시당초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이 방송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꼭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고 그래.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기하고 맞맞으면 오지 말라고 왜 남의 방송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합니까? 그죠? 예. 자, 이들이 노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재명 정권에 대한 그 시민들의 결집도를 이완시키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와서 한번 해집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좀 빠져요. 얘들이 그걸 노리는 거야.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면요, 이 논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귀찮잖아. 원래 사람들이 싸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야. 관심 안 줄라 그래. 이들은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우리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쳐서 아우 넌더리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아주 야비하고 얍삽한 놈들이지. 어디서 저런 못된 것만 배웠나 몰라. 어디서 배웠겠어? 외놈들, 일본 앞잡이들한테 배웠겠지. 그죠? 자, 이 외놈들, 일본 앞잡이들,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왔습니다. 검찰 독재의 그 엄혹한 탄압을 뚫었고, 이재명 본인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끝에 이 날이 왔습니다. 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칼에 맞았잖아요. 지난 대선 기간 중에는 항상 암살 위협에 시달렸죠. 총 맞는다고. 돌이켜보면은 아찔해요. 정말 아찔해. 우리가 이제 다 지나왔으니 망정이지. 돌이켜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겪었던 고통이나 고초 생각하면은 정말 웬만한 사람은 견디기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 같은 분들, 이분들도 참 이재명과 함께한다, 이재명의 최측근이다라는 이유로 정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딱 표적 삼아놓고 그 주변부터 탁탁탁 쳐나갔잖아. 그 첫 번째 당했던 사람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석방하고 사면하는 거 뒤로 늦춰야 될까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조국 가족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실 윤석열이가 맨 처음 노린 거는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었죠. 당시에는 조국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상태였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얘기를 거론하면은 조국이 1등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상품성이 있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일단 부산 출신인데다가 외모가 다른 사람, 보통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좀 뛰어나잖아요. 이런 점 하며 뭐 서울대 교수라는 점 하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꽤 유리한 상품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검찰이 이를 덮친 거예요. 윤석열이 볼 때는 지가 대통령 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검찰이 조국을 죽인 거는 딱 하나예요. 윤석열의 방해가 되기 때문이야. 김건희가 그러죠. 원래는 구속시키려고까지 안 했는데
조국이 너무 설치니까 구속시킨 거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정치적인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흠집만 내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정도로만 만들어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조국이 저항을 하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윤석열 독재 정권의 첫 번째 희생양은 조국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이낙연 세력이 적지 않게 도움을 줬죠. 드러나게 혹은 드러나지 않게 이들은 검찰 정권에 우리 숱한 동지들과 명망가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라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말이 단순히 그냥 잠꼬대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튼 검찰 정권 정적 제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 바로 이낙연 세력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요.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면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화영과 송영길 이 두 사람 역시 사실은 이재명을 죽이려다가 안 되니까 새로운 어떤 공격 루트를 뚫으려다가 이재명으로 향하는 공격 루트를 뚫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당장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에서 일종의 벽에 부딪힙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에서 한 푼의 이익을 얻지 않은 거야. 돈을 받은 게 없어. 돈을 받은 게 있어야지 그걸 뇌물로 걸든지 뭐든지 할 건데 아무것도 안 받은 거야. 심지어 아들 장학금도 안 나왔어. 용돈 하나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겨우 기껏 한다는 것이 배임으로 기소를 했어요. 결국 대장동 사건 제가 여러 두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배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된 거야? 새로운 공격 루트를 뚫은 거야. 그게 뭐다? 이른바 대북송금이었던 겁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벽에 부딪힌 검찰이 새로운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대북송금이었고 그 대북송금 사건에서 희생양이 된 사람이 바로 이화영이죠. 이 사건에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사람이 누구? 김성태인 거죠. 김성태는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화영은 협조를 거부하고 심지어 검사가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걸 폭로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사건에서 만약에 대북송금이 맞다 그러면 진짜 돈 보낸 게 누구야? 김성태가 보냈잖아. 김성태가 보냈는데 돈 보낸 김성태는 빠져나가고 이화영만 걸렸다? 그것도 그래서 9년, 7년 이렇게 나왔다?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빠져나왔다는 것 거기에서 이미 이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을 노리고 공격해 들어오다가 일어난 사건. 자, 그 와중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재명을 지킨 사람이 바로 이화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삐끗 진술을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한 몸을 던져서 진실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왔는데 이화영은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이러다는 거죠? 뭐가 이러다는 거야? 이러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근거가 없어. 왜 이런데? 말을 못해. 에이 개새끼들 진짜. 니들 그딴 짓으로 하는 거 아니야. 니들 다른 목적으로 그딴 짓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아요. 니들 검사들한테 시켰지. 리박스쿨한테
지령 받았지? 알아. 아유. 자, 이화영이 풀려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겁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겁먹을 것 같습니까? 예, 김성태가 제일 겁을 먹어요. 김성태 이제 좆됐어, 이제. 쌍방울이 살아남을 것 같아? 쌍방울 공중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걔가 분자 상태로 분리가 될 거예요. 검찰? 마찬가지지. 이제부터 이화영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검찰한테 무슨 협박을 받았다. 어느 검사, 박상용 검사가 무슨 짓을 했다. 이거 떠들고 다닐 건데 검찰이 어찌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지금 작살난 마당에. 그죠? 거기서 끝나겠어요? 지금 이화영을 이렇게 위기로 몬 자들 중에는 설머식인가 하는 그 변호사도 있어. 걔 누구로 가 있어요? 예, 이낙연 그 새미래인가 그 민주당 그 새로운 민주당인가 뭔가 하는데 거기 가 있잖아. 예. 이낙연 세력도 위기에 봉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이화영을 풀려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뭐 이러네 어쩌네 이딴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긴 뭘 일러 이씨 확 그냥.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화영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가는 것, 스스로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직 이러다 라고요? 와, 진짜 뻔뻔스럽다. 아우 씨. 자, 그러면 송영길은 어떤 거냐? 자, 송영길 대표의 그 뭐 돈봉투 사건, 이 사건이 어쩌다가 벌어집니까? 자,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검찰이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해왔어. 여러 가지 수사를 해왔는데 수사가 잘 안 된 거야. 대장동 망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대북 송금 사건 진척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김성태가 안 잡혀왔어. 자, 여러 가지로 곤란한 입장에 전 검찰이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정치권의 공세로부터 자신을 좀 지켜야겠다. 그냥 우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회피 수단으로 갖고 온 것이 송영길 대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이 시점부터는 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벽에 막히니까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자꾸 방향을 튼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역시 송영길 대표 역시 검찰의 희생양이자 이 민주 진보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싸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송영길 대표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개인적으로 저 역시 송영길 대표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감옥에 가게 된 연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왔으니 이들을 풀어주는 거는 이들이 사면 복권 아니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조금 얘기를 좀 깊숙이 좀 해볼게요. 그 송영길 대표 사건에서 당시 검찰이 무슨 짓을 했었느냐면 이른바 이정근 노트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이정근 씨가 사실 이 돈봉투 사건의 출발점이잖아.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업가로부터 10억 얼마인가 돈을 빌렸대나 어쨌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단순히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사기 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정근 노트가 그때 거론이 돼요. 그러면서 이 이정근 노트를 통해서 불거진 사건이 돈봉투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정근의 핸드폰에서 여러 가지 이 녹취가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그것을 짜 맞춰서 송영길을 감옥에 보내게 된 겁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당시 이정근 노트에 보면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면요. 7인회가 나와요. 7인회. 그러니까 이 이정근 노트는 당시 여의도에 떠돌고 있던 여러 가지 찌라시들을 조합을 한 겁니다. 그 조합을 한 일종의 허위 찌라시 모음집 되는데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7인회니 어쩌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사저널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사저널 얘들 진짜 문제 있는 나쁜 놈들인 거죠. 검사들로부터
가짜 정보를 넘겨받아가지고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를 했던,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당시 이정건 노트가 막 나올 때만 해도 이 사태가 어디로 펼칠 예정이었느냐면은 7인회 같은 당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영배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김남국 의원 들어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7인회니 재수회니야 쌩 난리도 아니었어. 가짜고 기껏 해봤자 찌라시들을 모아놓은 수준밖에 안 되지만 단지 이정근이 썼다, 자필로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엄청난 증거 능력을 가진 것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서 송영길 대표가 그때 붙잡혀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보세요. 달리 말하자면 송영길 대표 역시 검찰의 희생양이자 나름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여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는 이분들이 가족으로 돌아가도 될 때 아닐까요? 그죠? 자, 이화영 부지사도 보겠습니다. 뭐 이화영 부지사는 제가 참 그때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와 검찰이 연어회, 소주 뭐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회유에 넘어갔다면 이화영 부지사는 제가 알기로 그래요. 2023년 재작년 10월경에 석방이 됐을 겁니다.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붙잡혀 들어갔겠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죠. 백정화 여사죠. 이 백정화 씨가 법정에서 이화영한테 정신 차려! 라고 야단을 쳤던 거. 이거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공개된 법정이라는 곳에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른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감옥에 있어도 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라도 되잖아. 감옥에 있더라도 진실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을 가족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했단 말이야.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때 이화영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갔다면 와,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요. 근데 그 회유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고 회유 협박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족의 도움이 있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정의로운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고요? 이러다고요? 그게 일러요? 와, 진짜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당시에 그 백정화 여사가 그렇게 이화영 부지사한테 정신 차려! 라고 한 다음에 검찰이 무슨 짓 한지 아세요? 이화영 가족 주변을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 그 아파트 전세금까지 압류를 해요. 가족들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지. 검사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야. 그런데 뭐 이러다고 석방시켜준 게 이러다고 뭐가 이런데 네가 감옥에 가봐. 니는 감옥에 있고 검사들이 너 가족 쫓아내려고 집에 압류 걸고 그 고통을 견디고 나왔는데 석방은 좀 이루고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니라면 나올 것 같아? 진짜 못된 놈이네. 아이고 진짜 씨. 여러분 혹시 앞으로 그런 댓글 올라오면요 욕부터 해주셔도 돼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야. 그거는 뭐가 일러 이러기는. 지금도 늦었지. 자, 가족과 주변 인물들 어떻게 괴롭힘 당하는 줄 아세요?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딸은요 그때 뭐 금무렵에 결혼식을 한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결혼식 하게 되면 이제 부조금을 받잖아. 그럼 부조금에서 돈이 조금 뭐 액수가 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뇌물 수사 받았어. 다 뇌물이라고.
이화영 부지사 아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마지막 학기지 4학년 2학기 때 취업을 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취업을 하면은 학교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저 취업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교수님이 그래 그래 야 회사 열심히 다녀 라고 이렇게 봐주잖아. 근데 검사들이 와서 어쩐지 알아? 야, 이화영 아들내미 지금 회사 다닌다고 마지막 학기 제대로 듣지도 않았네. 출석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이 사람한테 학점 주면 어떡해? 시비를 건 거야. 그거 어떻게 됐다? 졸업이 취소가 되느냐 아니면 취업이 취소가 되느냐 그 갈림길에 쓴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다? 예, 결국에 이화영 근데 그 졸업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연스럽게 취업은 취소가 되죠. 자, 그래서 뭐가 됐다? 결국 취업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이 취소됐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아니, 검사 새끼들이 할 일이 없어서 대학생 그 시험 쳤나 안 쳤나 출석했나 안 했나 따져가 가지고 야 출석 안 했네 왜 점수를 줘 점수 주지 마 이런 짓까지 합니까? 검사 새끼가 아이고 니들이 그러고도 검사냐 확 그냥 아유 진짜 인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한테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 그 아들들도 그 딸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그래야지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김남국 의원이 요즘에 그런 말을 합디다.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보복으로 비출 수 있는 일들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된다.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 김남국 의원은 워낙 사람이 착해. 그래서 그런데 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놈들, 이런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보복만이 답이에요. 그래야지 얘들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지가 당해보지 않으면 가르침을 못 얻어요. 아니 검사가 아우 진짜. 자 뿐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이 얘기는 듣고 화가 났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비서를 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그 시점쯤에 뭐 새로 결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그 신혼집에 검찰이 2번이나 쳐들어와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대요. 그 압수수색하는 바람에 이 이화영 부지사 저 비서분 이분은요 유산이 됐대. 유산이. 와, 예. 유산이 됐답니다. 유산이. 참.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피해 입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한테 유죄 선고가 나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립니다만 아들의 취업을 막고 딸의 결혼 생활을 망치게 하고 심지어 비서는 유산하게 만들고 이게 다 뭡니까? 이거 고문이에요, 고문. 우리가 검찰이 야 너무 나쁜 짓 한다, 너무 이상한 짓 했다라고 비판하지만 이거는 이들이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고문을 한 겁니다. 고문. 얘도 고문한 거야. 이화영은 고문을 당한 거예요. 정신적인 고문. 주변 사람들이 고문 당한 거고. 그 와중에 이 김성태의 거짓 진술을 근거로 해서 대법원은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고문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는데 그걸 확정 판결을 해버린 거야. 누가? 조희대가. 해필이면 유죄 확정 날짜가 언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다음 날 6월 5일 날 얼마 안 됐죠. 뭐예요? 사실상 이재명 시대 출범에 찬물을 끼얹고 야 한번 붙어보자 선전포고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와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이화영을 석방시킨 거라 생각하거든요. 조희대가 저따구로 나왔으면 그래? 네가 우리 이화영이를 감옥에 보냈어? 그럼 우리 내가 꺼내면 되지. 이화영 석방!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입니다. 늦추면 안 되죠.
뭐 뭐 이러다고요? 뭐가 무슨 근거로 이러다는데? 아유, 진짜 씨. 참. 아유. 자, 뭐 제가 지금까지 이화영 부지사 쪽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입은 피해 뭐 말도 못하죠. 말 그대로 온 가족이 도륙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재명이 앞서서 정치 검찰에부터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조국이죠. 정적 제거를 위해서 없는 죄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장학금까지도 뇌물이 돼버린 희한한 재판을 했습니다. 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이 재판 판결을 한 판사의 가족들을 쭉 뒤져가지고 장학금 받은 거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거 뇌물이에요, 이거. 장학금도 뇌물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 조국 대표도 감옥에 갔습니다. 가족이 도륙당했다고. 그런데 멋이라? 이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이라면 정치를 잘못 배운 겁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기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적폐와 다른 거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다고요? 게다가 자, 조국 대표의 유죄 확정 판결이 언제 납니까? 12월 12일이거든요. 12월 12일. 소위 말하는 12.3 내란 직후입니다. 자, 12월 3일 내란이 끝나고 12월 12일. 그러니까 그때 아직 윤석열이 탄핵 소추가 되지도 않은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조희되는 조국 대표의 확정 판결 날짜를 공지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월 3일에 내란이 났고 12월 12일에 조국의 확정 판결 선고 날짜가 나왔어. 선고 날짜를 공지한 거는 12월 5일쯤이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희대는요, 조국을 감옥에 빨리 보냄으로써 시민들의 투쟁을 잠재우려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17일인가 14일인가 그렇죠.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는 조국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시민들의 투쟁이 꺾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시민들의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자, 조희대 가만히 보세요. 고비마다 희한한 판결 많이 했죠. 12월 12일 날 조국을 잡아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5월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버리죠. 그리고 6월 5일 이화영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이 세 개만 딱 봐도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새끼 날짜 맞춰가지고 찬물 어깃장 났네? 찬물 끼얹었네? 안 되십니까? 자, 그 피해자가 누구예요? 조국이라고요. 근데 조국을 사면석방하는 게 이릅니까?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가리 속을 한번 열어보고 싶네. 자, 이분들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받은 고통을 이제 치유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현재 정성호 의원이나 황운하 의원이나 뭐 신장식 의원 이런 분들이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해요. 박지원도 사면 복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나는 억울한 옥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본다면
이화영도 조국도 석방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사면 복권되는 거는 시간 문제, 즉 언제 하느냐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참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언제 되는데? 그래서 언젠데? 광복절 아니면 제헌절입니다. 광복절 아니었어요? 제헌절이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 자, 광복절일 가능성이 일단 제일 크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제헌절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 광복절이고 제헌절이고 둘 다 과거에 사면복권이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광복절에 제헌절에 사면복권이 발표되고 광복절에 또 발표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추석에 발표된 적도 있고 뭐 줄줄줄 다 있습니다. 뭐 5월 달에는 부처님 오신 날 뭐 다 있다고요.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 7월 달에 제헌절, 8월 달에 광복절, 9, 10월에 추석, 그다음에 12월 때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1월에 설날, 그다음에 3.1절 이게 줄줄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제헌절에 사면 복권이 발표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광복절이 제일 많죠. 따라서 광복절 아니면 제헌절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헌절에 받쳐서 석방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자, 제헌절에 맞춰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행사, 취임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을 열지를 못했죠. 취임 선서만 하고 바로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식을 열기는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취임을 해버렸네? 그럼 어떡하죠? 예, 취임 행사, 취임 기념 행사를 할 겁니다. 그게 언제로 지금 되어 있느냐? 제헌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면복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특히 된다면 조국, 이화영, 송영길 이런 분들이 그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제헌절 기념 행사에 맞춰서 대대적인 석방이 있을 것이다. 사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원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사면 복권 많이 해.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사면 복권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일반 사면 같은 것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사면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금 기록 다 삭제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도 제헌절 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늦어지는 거, 지금 문제는 내란 사범들을 빨리 감옥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내란 사범들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적폐들과 일전을 치러야 되겠죠. 자, 적폐와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편이 많아야 돼요. 감옥에 계신 분들 풀려 나오면 다 우리 편이잖아. 즉시 전력감이잖아. 근데 그분들 왜 안 풀어줘요? 그렇죠? 풀어드려야겠죠? 네, 당연히 사면 복권. 자, 그래서 7월 17일.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닌데 7월 17일, 그러니까 광복절에 하려고 했던 거를 7월 17일에 땡겨서 제헌절에 하자라는 의견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겠죠? 자, 김맹랑님께서 무서운 보복을 해야 한다. 아직도 저들을 모르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참는다고 적폐의 보복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복 안 하지만 적폐는 우리한테 보복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아닙니까? 뭐 조국 대표가, 조국 장관이 윤석열한테 뭐 해코지했어? 안 했어. 그런 거 없어. 하지만 윤석열은 조국을 죽였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만 바보 되는 겁니다. 자,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